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끗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볼 거냐면요, 최근에 불거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전세 사기가 뭐고, 전세 사기를 어떻게 치는지, 이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해줘야지 맞는 건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이해하려면 전세 제도와 전세 사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이런 거예요. 집주인 A씨가 있어요. 세입자 B씨가 있습니다. 세입자 B씨는 집주인 A씨한테 돈을 냅니다. 보증금이죠. A씨는 B씨한테 뭘 주나요?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을 주죠. 왜 도대체 A씨는 개인인 B씨한테 왜 돈을 빌릴까? 원래는 돈을 빌리는 곳이 있잖아요. 은행이 있는데 왜 B씨한테 돈을 빌렸을까요? 만약에 A씨가 은행한테 돈을 이렇게 빌리면 A씨는 은행한테 뭘 줘야 돼요? 매달 이자를 줘야 되죠. 그리고 이 은행은 돈을 막 함부로 빌려주지 않아요. 각종 대출 규정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A씨로서는 은행의 각종 규정을 맞추기도 힘들고 또 이자도 이렇게 매달 내는 게 아까우니까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무이자로 돈을 빌리고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A씨는 이 B씨한테 받은 요 돈을 가지고, 이 목돈, 뭐 몇억 원씩 될 수도 있잖아. 이 돈을 가지고 과연 뭘 할까요? 보통 집을 삽니다. A씨가 마음에 드는 집이 이렇게 있어요. A씨가 가진 돈으로는 요 집을 다 사기가 힘들어. 이 사람한테 빌린 요 돈을 가지고 전세금으로 요만큼 돈을 내고 나머지 가진 돈으로 이 집 한 채를 사는 겁니다. 요게 전세 세팅 방식이에요. 근데 이 B씨가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본인의 집을 살 수도 있고 A씨가 B씨한테 돈을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요 돈을. 근데 이 A씨는 이 돈이 있어요? 없죠? 여기에 묶여 있잖아. 집을 팔지 않는 이상 이 B씨한테 돈을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세입자 C씨를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계약을 맺지. 이 받은 요 돈을 가지고 C씨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B씨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세는 여러 단계의 구조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E씨가 가진 돈으로 D씨 돈을 돌려주고 D씨가 가진 돈으로 C한테 돈을 돌려주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 돈을 새로 들어올 사람의 돈으로 메꿔주는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요 중간 단계에서 하나만 삐걱해도 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전세금 미반환입니다. 모든 전세 사기든 전세 사고든 핵심은 그거예요. 2년 뒤에 세입자인 내가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전세금 미반환. 그래서 구분을 좀 해봐야 됩니다. 먼저 전세금 미반환이 있어요.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든 요거를 모두 통칭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려주지 못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전세 사기는요,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의지가 없었다. 전세금 미반환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해가지고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도 있는데, 전세 사기의 경우는 전세금을 떼먹을 요량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게 전세금 미반환이야. 요만큼에 해당하는 게 전세 사기. 그러니까 전세금 미반환 속에 일부 악랄한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세 사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사례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전세 사기 유형, 확정일자를 악용하는 거예요. 확정일자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집주인과 내가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이 전세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정부가 공인을 해주세요 하는 게 확정일자라는 제도예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계약서에 도장이 하나 꽝 찍힙니다. 확정일자의 능력이 뭐냐면, 아 그래, 네가 앞으로 2년 동안
그 집에 거주할 수 있고 2년 뒤에는 네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너한테 있어. 그거를 정부가 공인해주는 제도예요. 근데 이 확정일자라는 게 맹점이 있어요. 효력이 신청 다음 날부터 발생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1월 1일 공구시에 계약을 맺었어요. 세입자는 1월 1일 12시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이 도장을 받은 이 1월 1일 12시가 아니라 2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나쁜 집주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1월 1일 오후 3시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 집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는 1월 1일 00시에 줄을 섰고 은행은 1월 1일 오후 3시에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은행이 나보다 먼저 줄에 서 있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나쁜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려. 이렇게 돼서 파산이 됐을 때 이 집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먼저 있냐면 세입자인 나보다 은행에 먼저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고 2억 원짜리 집이야. 나쁜 집주인이 은행에서 1월 1일 오후 3시에 받았다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5천만 원이 은행 몫이야. 그 다음에 A씨가 나랑 계약을 맺었잖아. 요게 1억 8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거는 전세.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았어. 그럼 얘가 1등이고 내가 2등이죠. 이제 이 사람이 파산을 했어. 그럼 요 2억 원짜리 집은요 어떻게 되냐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1억에 팔렸어. 그럼 이제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은행한테 먼저 갑니다. 그럼 나머지 돈 5천만 원은 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세입자는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억 5천만 원을 날리는 거죠. 분명히 대출 받은 시점보다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이 더 빨랐어. 그런데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나보다 앞순위에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뜯기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은 해버리면 그날 효력이 발생해. 바로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해버리니까 저는 임대인한테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상. 전세 사기를 치는 진짜 악랄한 방법. 이건 진짜 복잡해. 요거는 건축주 사기 방식입니다. 이건 진짜 복잡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어떤 건축주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10세대짜리를 지었다고 칩시다. 건물주인 A씨가 원래 처음에 짱구를 굴릴 때 건물을 짓고 요 땅을 구매하는 것까지 한 세대당 한 1억 5천만 원에 지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주변 시세가 2억이야. 비슷한 컨디션에 비슷한 평수의 전세 가격이 시세가 2억이야. 한 집을 지을 때 1억 5천만 원, 2억 원의 전세를 세팅하면은 한 세대당 5천만 원씩 떨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짱구를 굴렸단 말이야. 실제로 지어보니까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 한 세대를 짓는데 2억 5천만 원이 든 거야. 주변 시세가 2억 원이고 내가 한 세대를 짓는데 2.5억이 들었으니까 2억 원의 전세를 놔버리면은 5천만 원씩 손해잖아. 그럼 이제 이 A씨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3억 원의 전세를 놓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주변 시세가 2억 원인데 3억 원짜리 집에 전세를 왜 살아? 그럼 이제 A씨를 돕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브로커. 공인중개사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진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호객행위 하는 사람이야. 부동산 지식이 많이 없는 사회초년생, 또 그리고 뭐 잘 모르는 신혼부부 막 불러보아. 여기가, 이 단지가 시세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여기가 평수도 되게 잘 빠졌고 뭐 방음도 잘 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새로 지은 신축 빌라기도 하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사세요.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라는 브로커가 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끼냐? 공인중개사가 낍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계약할 때 그냥 그 동네에서 오래 했다는 공인중개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보통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좀 계약 많이 하잖아. 뭐 되게 조용하고 뭐 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 그냥 들어가서 계약하세요. 이런 식으로 호객행위를 해. 브로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공인중개사가 작업을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누가 끼냐?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이 낍니다.
이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대출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주변 시세가 2억 원인데 나는 3억 원, 나만 3억 원짜리 집에 계약하고 싶어. 그럼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왜 당신만 3억 원짜리 집 가져와서 대출을 3억 원어치 해달라고 하세요? 저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주변 시세와 가까운 집 골라오세요. 전세 대출을 퇴짜를 놔요. 감정평가사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는요, 요 지갑이 10,000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이거의 가치를 평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야. 이 집이 뭐 입지도 괜찮고 평수도 잘 빠지고 면적도 넓고 주변 시세는 2억 원이지만 여기는 3억 원짜리 더 좋은 집이에요. 도장을 쾅 찍어줘. 이 집의 가치는 뭐 3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뻥튀기 해주는 사람들인 거지. 이 집의 가치가 3억 원입니다 라는 그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다 제출하면은 은행에서는 주변 시세는 2억 원이지만 이 집은 이런 이유 때문에 3억 원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3억 원에 해당하는 대출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 건축주 A씨로부터 돈을 받는 거야. 브로커한테 너 가서 호객행위 해가지고 계약까지 성공시키면은 1,000만 원 줄게. 공인중개사 수수료 100만 원만 주는 건데 이번에 3억 원에 세팅해주면은 1,000만 원 드릴게. 이거 감정평가 이렇게 좀 뻥튀기해서 서류 써주면은 내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한 개가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자 지원이 뭐냐면 세입자한테 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가 2억 원이잖아. 3억 원짜리 집에 계약을 시키고 싶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1억 원 어치의 대출을 더 받는 거예요. 1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발생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야, 세입자한테. 여기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비싸니까 요 1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내가 지원해 줄게. 1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 2년치 이자를 내가 한 1,000만 원을 먼저 너한테 줄게. 요런 식으로 A씨가 이렇게 이자 지원을 해줘요.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줬어. 3억 원에 계약을 하면은 2.6억을 손에 쥐는 거야. 집을 지었을 때 2억 5천만 원 들여 지었는데 2억 6천만 원어치 돈을 수취를 했어. 그러면은 한 채당 1,000만 원씩 남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파산하는 거야.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10세대니까 한 1억, 한 1, 2억 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이제 파산해. 3억 원에 전세 계약한 요게 경매로 넘어가겠죠? 주변 시세가 2억이야. 요거는 뻥튀기 된 가격 3억 원이야. 3억 원을 다 받을 수가 없겠지. 경매로 넘어가서 2억 원에 낙찰돼.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경매가 2억 원에 낙찰됐으니까 1억 원 날린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진짜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브로커, 얘는 호객행위, 공인중개사, 얘는 계약을 종용하는 거, 감정평가사, 2억 원짜리 집을 3억 원이라고 증명서를 찍어줬으니까. 그다음 네 번째로 이자 지원. 혜택인 것처럼 접근했지만 사실 사기였다. 이런 식으로 건축주가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건축주 사기도 봤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집주인 A씨예요. 그 다음에 세입자 B씨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쌍방에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이 계약을 맺자마자 갑자기 이 사람이 집을 C씨한테 매각을 했대. 집을 이제 판매한 거야. 자,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통상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요 둘의 A씨와 B씨의 계약 관계가 자연스럽게 승계가 됩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바지 사장이었거나 뭐 신용불량자였다거나 혹은 노숙자라거나 이런 식으로 명의를 도용한 거야. 이 사람은 날랐어. 살아났어. 이 C씨한테 계약서를 쓸 때 이 A씨와 B씨의 요 전세 계약에 대한 거를 이 사람한테 주지 않은 거야. 이 C씨가 가지고 있는 요 증명서에는 이 B씨와의 계약 관계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 세입자는 불법 거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기상천외하죠? 그러면은 이 B씨로서는 불법 거주 상황에 처했으니까 요 사람을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바지 사장이어가지고 혹은 노숙자라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람인 거야.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안 나와. 그러면은 C씨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쫓아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요거는 바지 사장 혹은 신불자 도용해서 집을 매각해서 사라지는 방식. 진짜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있어요. 근데 사기 치려고 하면
모든 사기가 그래요. 사기 치려고 하면은 안 당해낼 자가 없어요. 네, 진짜 네. 마음 먹고 사기 칠 때는. 네 번째는 뭐냐면 위장 이혼이에요. A씨가 이렇게 있고 B씨가 이렇게 있어요. 둘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 2년이 끝났어. A씨가 B씨한테 이제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이 A씨가 돈을 주기가 싫은 거야. 혹은 줄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주고 버텨. 그래서 B씨가 A씨한테 소송을 겁니다. 내 전세금 돌려줘 라고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B씨가 이기겠지. A씨는 B씨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 근데 이 A씨가 돈을 주기가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의 A씨의 와이프인 AA씨가 있어요. 가진 재산을 모두 양도해요. 양도하는 명목이 뭐야? 이혼이에요. 아, 내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다 넘겼어요. 나 이제 돈 없어요. 배째서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A씨랑 AA씨 여전히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차 쓰면서 같이 살고 있어.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AA씨가 B씨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B씨는 A씨한테 돈을 받을 권한이 있지만 나 돈 없어 라고 배째는데 어떡하겠어.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진짜 복장 터지는 거지. 진짜 그래서 내가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 만나면서 진짜 피눈물 나는 사연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봐봐. 건축주 사기 나 하나를 뺏겨먹기 위해서 브로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종용하고 계약하게 하는데 솔직히 안 넘어갈 자신 있어? 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나 돈 없대. 이거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거야. 나를 뺏겨먹으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속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세입자들이 피눈물 난다는 거예요.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전세 사기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지가 없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그 블랙리스트 임차인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까지 가버리면 그냥 말없이 혼자 이제 죽음을 준비하게 돼. 왜냐면은 그냥 당장에 뭐 이자도 내고 뭐도 하고 생활이 돼야 되는데 오랫동안 죽음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근데 이놈의 사기꾼들은 가방 하나에 몇 천짜리 그냥 막 우리 그게 다 그들의 돈이잖아요. 근데 이들을 왜 못 잡고 있냐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는데. 자기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때 계약했을까? 가해자들을 만나도 네가 잘못했다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